미쳤군요. 거지 나라 주제에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든다고요? 이 나라는 10년 안에 무조건 파산합니다. 53년 전 대한민국을 향해 이토록 오만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세계은행의 최고 엘리트인 그가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고 맙니다. 그의 주름진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모조리 씹어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속보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썼던 실패 확률 80%라는 비웃음 섞인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한국인들의 지독한 도끼. 전 세계 엘리트들의 콧대를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그 소름돋는 반전의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아서 페날리곤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며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달력을 슬쩍 봅니다. 1973년 7월입니다. 밖은 워싱턴 DC의 찌는 듯한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를 펄펄 끓이고 있지만 최고급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계은행본부 3층 회의실은 근골이 서늘할 정도로 쾌적하기만 합니다. 저는 아시아개발도상국 담당 부서의 수석 연구원으로 이 푹신한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향이 좋은 커피를 홀짝이고 있습니다. 제럴드 부국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제 책상 위로 서류를 툭 던집니다. 아서, 이거 좀 보게. 한국인들이 단체로 미친 게 틀림없어. 중화학 공업을 하겠단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검토 요청서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5가지 산업의 이름이 아주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전자공업, 조선공업,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비철금속공업. 이 단어들을 입안으로 굴려보며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크게 웃어버립니다. 이보세요, 제랄드. 한국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300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북한보다도 가난해서 밥 굶는 사람이 태반인 그 거지 나라 말입니다. 회의실에 둘러앉은 8명의 엘리트 경제학자들도 제 말을 듣고는 일제히 서류를 들여다보며 실소를 터뜨립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는 데이터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출품 1위는 가난한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이고 2위는 산에 널린 나무를 대충 깎아 만든 싸구려 합판, 3위는 여공들이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려 쥐어짜낸 섬유 쪼가리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고작 20년밖에 안 된 잿더미 그 자체인 나라입니다. 인프라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자본은 더더욱 없는 텅 빈 깡통 같은 나라가 무려 5개의 거대 산업을 동시에 시작하겠다니요. 건너편에 앉은 톰 애덤스 선임 연구원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칩니다. 반도체? 맙소사, 이 사람들은 반도체가 무슨 동네 철물점에서 찍어내는 나사못쯤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지금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의 최첨단 기술 기업들조차 쩔쩔매는 초고난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미세 공정을 밀가루 반죽이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옆에 있던 마크 존슨 박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고듭니다. 조선업은 또 어떻고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놈들이 갑자기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겠답니다. 영국의 100년 된 조선소들도 까다로워하는 작업을 말이죠. 게다가 철강은 어디서 구하고 엔진은 어떻게 만들 건데요? 이건 경제학을 떠나서 상식의 문제입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한국의 멍청한 계획을 조롱하는 웃음바다로 변합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계산기를 앞으로 끌어당겨 탁탁 소리가 나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숫자를 봅시다. 중화학 공업 5개를 동시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본은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사이입니다. 그런데 1972년 기준 한국의 1년 전체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억 달러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를, 아니 국민들의 목숨값을 몽땅 털어놓고도 모자란 돈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 자본의 70%를 외국에서 빚을 내어 충당하겠다고 적어놨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수출을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그 즉시 엄청난 빚더미에 깔려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제 날카로운 분석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누군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건 철저히 닉슨 독트린 때문입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니 박정희가 극도의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미군 없이 나라를 지키려면 탱크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어야 하니까 자주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 논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전형적인 독재자의 조급증이자 정치적 히스테리입니다.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겁먹은 리더의 무모한 도박판일 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펜을 집어듭니다. 이 미친 짓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세계은행 엘리트들의 의무이니까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제 영혼의 단짝인 타자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국의 사형 선고를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타자기 자판이 종이를 때리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중화학 공업화 계획 평가 보고서 결론 실현 가능성 낮음. 근거 1. 자본 부족. 국가 예산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투자 규모. 근거 2. 기술 부족. 반도체, 조선, 자동차를 설계할 고급 엔지니어 전무. 근거 3. 시장 부재.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독식한 시장에서 후발주자의 경쟁력 없음. 최종 결론 5대 산업 동시 추진은 자원 분산의 치명적 오류이며 실패 확률 80% 이상임. 한국 정부는 본 주제를 파악하고 가발이나 신발 등 경공업 중심의 노동 집약 산업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보고서를 타자기에서 쫙 뽑아내며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너희들이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다, 한국. 며칠 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계은행은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계획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면 보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한 달쯤 지났을 거요. 제 보고서가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을 읽었다는 소문이 워싱턴까지 들려옵니다. 과연 그 독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화를 내며 책상을 엎었을까요? 아니면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을까요? 그런데 들려온 박정희의 한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은행에 펜대 굴리는 놈들이 우리 현실을 뭘 안다고 짓거리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들의 알량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부딪혀보고 피땀 흘려봐야 아는 것이다. 당장 밀어붙여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리고 맙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오만방자한 고집이군요.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나라를 절벽으로 몰고 가는 꼴이라니.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0년 뒤면 빚을 갚지 못해 거리에 실업자가 쏟아지고 나라 전체가 박살이 날 테니까요. 그때 가서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한국의 서류를 캐비닛 가장 밑바닥에 던져놓고 자물쇠를 단단히 잠가버립니다. 세계 지도의 구석에 붙어있는 작고 가난한 나라의 멍청한 자살 행위.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이름을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워버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은 제 오만한 확신 속에서 속절없이 흐릅니다. 워싱턴의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있지만 제 책상 위로 올라오는 한국 소식들은 여전히 제 코웃음을 자아낼 뿐입니다. 1974년 3월, 제 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쪽 구석 기사가 들어옵니다. 한국이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뉴스입니다. 자본금이 고작 700만 달러? 아서, 자네 저 기사 봤나? 700만 달러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 달치 전기료로 쓰는 돈 아닌가? 동료들이 제 방으로 몰려와 낄낄거리며 낄낄거립니다. 저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가볍게 대꾸합니다. 그냥 장난감이나 만들려나 보죠. 인텔이 한 해에 쏟아붓는 연구비가 5천만 달러인데 700만 달러로 반도체를 만든다니. 이건 뭐 초등학생이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꼴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사를 오려내어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제 비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해 여름, 이번에는 울산에서 들려온 소식이 제 뒤통수를 때립니다. 현대라는 이름의 회사가 황무지에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건설 목표 기간이 고작 14개월이랍니다. 일본의 미쓰비시가 3년 걸려 만든 조선소를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한국인들이 14개월 만에 끝내겠다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쇼라고요. 저는 분노 섞인 확신으로 소리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조선업계 컨퍼런스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그야말로 기절할 뻔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30대 중반의 새파랗게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전 세계 거물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1975년까지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반드시 건조해낼 것입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폭소탄이 터집니다. 영국 최고의 조선 전문가가 비웃음을 가득 담아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젊은이 하나만 묻겠소. 당신네 나라에 조선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나? 한국 대표가 잠시 당황한 듯 머뭇거리더니 대답합니다. 현재 약 50명 정도입니다. 50명? 회의장이 뒤집어집니다. 미쓰비시에는 3,000명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밤낮으로 일하는데 고작 50명으로 30만 톤급 배를 만들겠다고요? 저도 옆 사람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용기가 아니라 무식입니다. 저 배는 물에 뜨기도 전에 가라앉을 게 뻔해요. 하지만 제 확신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1975년 말 뉴스 화면에 비친 울산 조선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14개월 만에 조선소를 지어 올렸고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 위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립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품질이 형편없을 게 분명해. 1년도 못 가서 엔진이 멈추고 녹이 쓸어버리겠지. 하지만 한국의 미친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76년 여름, 그리스의 선주가 한국이 만든 배를 인도받고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웠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현대자동차가 폰이라는 모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뒤져봅니다. 자동차? 엔진 설계 기술조차 없는 나라가 무슨 자동차입니까? 이건 껍데기만 자동차지. 아마 안에는 일본이나 미국 부품을 대충 조립한 조잡한 물건일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국의 성공을 애써 부정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이 되어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승진했을 무렵입니다. 1983년 12월 워싱턴에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서 이리 좀 와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동료 마이클이 숨을 헐떡이며 신문을 제 책상에 내던집니다.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납니다. 한국 삼성전자 64K D램 반도체 독자 개발 성공. 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64K D램. 이건 당시 미국과 일본만이 가진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반도체의 반자도 모르던 나라가 고작 6개월 만에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아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계도를 훔쳤거나 아니면 기계가 우연히 하나 찍어낸 거겠죠. 어떻게 6개월 만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책상을 치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맙니다. 삼성 부스 앞에 구름처럼 몰려든 전 세계 바이어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당당하게 성능을 설명하는 한국의 엔지니어들. 인텔의 엔지니어가 수율이 얼마냐고 비아냥거리며 묻자 한국인이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현재 45%입니다. 다음 달이면 60%를 넘길 겁니다.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립니다. 1년 만에 수율 45%를 찍었다는 건 그들이 밤잠을 아예 포기하고 공장에서 먹고 자며 미친 듯이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봅니다. 그건 돈을 벌겠다는 장사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비웃던 당신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지독한 도끼와 자존심이 서려 있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제가 1973년에 썼던 보고서, 실패 확률 80%라고 적힌 그 종이 뭉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 숫자만 보느라 저들의 미친 의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던 거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1985년에는 256K D램을 일본보다 고작 6개월 늦게 개발하더니 1988년에는 드디어 1m D램을 일본과 동시에 세상에 내놓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웃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무모하다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했던 박정희의 그 5대 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 숨통을 조이며 하나씩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던 제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듯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뭡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전 캐비넷에 처박아 두었던 한국의 서류를 꺼내봅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제가 휘갈겨 쓴 실패 확률 80%라는 글자가 마치 저를 비웃는 낙인처럼 느껴집니다. 제 오판이, 제 잘난 척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적 앞에 무참히 깨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 알량한 자존심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발악합니다. 어떻게든 저들의 몰락을 보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저는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만 노려보는 사람처럼 조조하게 한국의 경제지표만 뒤적거립니다. 반도체가 1위를 하든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든 결국 그 기반은 모래성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세뇌하는 거죠. 그러던 1997년 11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니 제 예측이 맞았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줄 거대한 파도가 워싱턴을 덮쳐옵니다. 제 사무실 TV 화면에 긴급 속보가 붉은 글씨로 번쩍입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 바닥, 국가 부도 사태 직면, IMF 구제금융 공식 신청. 순간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맙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무리하게 빚을 내서 덩치만 키우더니 결국 25년 만에 그 알량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군.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곧장 세계은행 긴급대책회의실로 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만 제 발걸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단상에선 젊은 경제학자가 핏기가 가신 얼굴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브리핑합니다. 단기 외채를 갚을 달러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으며 IMF로부터 무려 5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수혈받아야만 간신히 숨이 붙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럴드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의견을 묻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1973년에 경고했던 자원 분산과 과잉 투자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겁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더라도 회복에는 최소 10년, 아니 어쩌면 영원히 삼류구따로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반도체와 조선소도 헐값에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모두가 제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제 경제학적 신념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CNN 뉴스를 틀어놓고 한국의 비참한 몰락을 여유롭게 감상할 준비를 합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자들을 거리를 가득 메우는 뻔한 비극의 시나리오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제 눈앞에 펼쳐진 TV 화면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을 비춰줍니다. 저게 도대체 지금 무슨 짓거리입니까?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립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은행을 약탈하는 대신 길게 줄을 서서 무언가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갓난아기의 돌반지, 십자가 목걸이,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결혼 반지, 심지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평생 애지중지 아껴온 낡은 금비녀까지. 국가의 빚을 갚겠다며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부티를 내놓는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국민이 정부가 잘못해서 진 빚을 갚겠다고 자기 재산을 기꺼이 바친단 말입니까? 저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저 무서운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제 알량한 데이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겁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진짜 공포는 1998년 연말에 터져나옵니다. 세계은행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칩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 수출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수출이 늘다니 수치를 제대로 확인한 겁니까? 제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묻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합니다. 구조조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점을 도려내는 와중에도 이 독한 한국인들은 미래의 밥줄인 반도체와 조선업, 자동차 산업에 오히려 배수진을 치고 투자를 더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위축되어 몸을 사릴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버린 것이죠. 그 미친 질주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2001년 8월 한국은 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작 3년 8개월 만에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해버립니다. 경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족쇄를 풀어던진 한국 기업들의 맹렬한 반격이 전 세계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던 함부르크의 국제해사 포럼, 콧대 높던 독일과 프랑스의 조선소 사장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놈들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품질과 납기일마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고요. 이제 선주들은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울산으로 날아갑니다. 일본의 자존심 NEC와 도시바도 한국 삼성의 무자비한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 1위 자리를 영원히 내어주고 맙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 심장부에서 터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10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미친 폭탄을 던진 겁니다. GM과 포드의 임원들이 사색이 되어 펄펄 뜁니다. 엔진 기술도 없다며 비웃던 놈들이 어떻게 10년을 보증한단 말입니까? 이건 지들 품질에 완벽하게 미쳐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완벽한 실력이었습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한국산 자동차들을 보며 미국 소비자들은 열광하고 서구의 자동차 제국들은 공포에 떱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싹쓸이했다는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쿵 뜁니다. 1973년
가난하고 볼품없던 그 나라를 조롱했던 서구 엘리트들의 안방이 지금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벼려낸 최첨단 제품들로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겁니다. 제 모든 경제학적 지식과 서구의 오만함이 저들의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앞에서 형체도 없이 바스러지는 순간입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된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와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조금 전 제 손에서 떨어져 박살난 커피잔의 파편들이 제 구두 발찌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건물 외벽을 덮은 거대한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40조 원 돌파, 현대자동차 글로벌 판매량 세계 3위 굳건, 삼성전자 차세대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발표, 한국조선업계 고부가가치 선박 전세계 수주량 싹쓸이. 뉴스의 앵커가 상기된 목소리로 쏟아내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합니다. 1973년 여름 워싱턴의 에어컨 빵빵한 회의실에서 제가 타자기를 두드리며 실패 확률 80%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5대 산업들이 53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심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도로 위로는 매끄러운 디자인의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들이 소음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굴러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최신형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이 거대한 아스팔트 숲,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웅장한 마천루들, 거리를 걷는 한국인들의 얼굴에 묻어나는 당당한 여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풍요로움과 국격, 이것이 정말 제가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했던 가발이나 내다 팔며 미국의 원조 식량에 목을 매던 그 가난한 나라가 맞단 말입니까? 저는 홀린 사람처럼 도로변으로 다가가 택시를 잡아탑니다. 소리 없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최신형 수소 택시입니다. 운전석에는 저와 연배가 엇비슷해 보이는 주름이 깊게 파인 70대의 한국인 노기사님이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그의 친절한 영어 인사에 저는 그저 이 위대한 도시를 좀 크게 돌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거대한 풍경들이 한편의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기사님, 이 도시는, 아니 이 나라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놀랍군요. 제가 50여 년 전에 서류로만 봤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행성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든 겁니까? 기사님은 룸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호탕하게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엽니다. 기적은 무슨 얼어 죽을 기적입니까? 외국분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한텐 그건 그냥 피눈물 나는 생존이었습니다. 다 우리 세대가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든 정직한 결과물인 거죠. 손님, 제가 70년대 초반에 울산 황무지 조선소에서 처음 용접봉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기억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973년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다고 제가 서류를 팽개치며 조롱했던 바로 그 황무지 조선소의 노동자가 지금 제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기사님의 덤덤한 목소리가 택시 안에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 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모 하나 없이 땡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철판 위에서 쇳물을 뒤집어 써가며 밤낮 없이 배를 만들었죠. 정부에서는 자주국방이니 중화학 공업하니 하면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밀어붙이는데 사실 우리 같은 촌놈들이 그런 거창한 경제 용어 같은 걸 알았겠습니까? 그저 내 자식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보릿고개, 가난한 삶을 대물림하게 두지 않겠다는 그 깡다구 하나로 버틴 겁니다. 꽁보리밥에
짠지 하나 올려 먹으면서도 용접 불꽃이 튀어 살이 타들어가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위에서 뚝심 있는 결단을 내렸으니 우리는 그저 나라 믿고 죽기 살기로 따른 것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뚫고 포항에 제철소 짓고 울산에 조선소 만들자고 했을 때 세상 똑똑하다는 서양 학자놈들은 다 나라 망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한국인 특유의 억척스러운 정신 하나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쇳물을 끓여 이 나라의 기동을 세운 겁니다. 기사님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수천 번 후벼 파는 듯합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집니다.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단 말인가. 택시에서 내린 저는 홀린 듯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유리 전시관 너머로 색이 누렇게 바랜 문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1973년 제가 소속되어 있던 세계은행에서 한국 정부에 보냈던 차관 제공 거절 통보서입니다. 그 옆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5대 산업 육성을 발표하며 내건 결연한 선언문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엘리트들의 차가운 거절과 멸시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향해 돌진했던 그 서늘하고도 위대한 선견지명. 저는 전시관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1973년에 저는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재단했습니다. 당장 통장에 100억 달러가 없으니 불가능하다며 계산기만 두드렸죠. 하지만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는 지독한 독기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잠을 쫓아가며 쇳물을 들이마신 아버지들의 땀방울, 밤새워 미싱을 돌리며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던 누이들의 핏눈물, 그리고 5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은행의 경고조차 과감히 찢어버린 그 위대한 리더의 결단력을 제 알량한 경제학 교과서는 영원히 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이 깊도록 창밖으로 빛나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제가 평생을 간직해온 53년 전의 그 보고서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실패 확률 80%. 저의 멍청함을 입증하는 이 오만한 활자들을 쓰다듬으며 저는 노트북을 엽니다. 그리고 53년 만에 대한민국을 향한 제 인생의 마지막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며 비웃던 30대의 거만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80대 노인의 손끝에는 뼈저린 반성과 뜨거운 경외심만이 묻어납니다. 대한민국 중화학 공업화 계획에 대한 53년 후의 최종 정정 보고서. 나 아서 페날리고는 완벽하게 틀렸다. 내가 맹신했던 서구 엘리트들의 통계와 데이터는 한국인들의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우리는 당장의 시장 크기만 보았으나 한국의 리더는 반세기 이후의 기술 패권을 미리 읽어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족한 달러만 세고 있었으나 한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와 살을 깎아내어 그 거대한 자본을 기어코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가난한 농업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첨단 기술 제국이 되었는가? 그것은 서구의 차가운 경제학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다. 그것은 오직 조국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오늘을 재단에 바친 대한민국이라는 숭고한 세대의 피땀 흘린 헌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슬이 맺힌 한강공원에 홀로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반짝이는 63빌딩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웅장한 교각들을 바라봅니다. 귓가에는 힘차게 돌아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천천히 중절모를 벗어 가슴에 얹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이 거대한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지금은 굽은 허리와 백발이 되어 이 땅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위대한 시니어 어르신들을 향해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립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나의 비열한 오만함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서구 경제학의 알량한 한계를 당신들의 거룩한 땀방울로 깨우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버텨온 그 모진 삶은 이 세상 어떤 경제 지표보다 위대한 인류 최고의 기적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당신들의 거룩한 희생 앞에 나 아서 페날리고는 완벽하게 항복합니다. 따뜻한 한국의 봄바람이 제 참회의 눈물을 닦아주듯 뺨을 다정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전 세계의 조롱과 실패 확률 80%를 100%의 압도적인 승리로 뒤바꾼 나라. 그 찬란한 대한민국의 아침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눈부시게 그리고 가슴 시리도록 벅차게 빛나고 있습니다.